안녕하세요. 2025년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진행을 맡은 김조입니다. 오늘은 김민아 평론공화국의 총토 김민아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소개 마음 들어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별로 마음에 안 그런가요?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접니다. 네. 네. 자, 스픽스 전계한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의 여신 부러워요. 이지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야, 제가 지난번 진행 이후에 네. 아직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야, 축하드려요. 다음 주에도 나오는 것은 여기 계신 예. 패널들이 어떻게 활약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잘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방금 전에 검찰이 윤석열 서초동 사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우리 전계한 평론가님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첩보를 입수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첩보보다는 아침에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쪽 저쪽으로 연락해서 이게 뭐냐 네. 파악을 좀 했습니다. 상징성이 일단 윤석열 김건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 앞에 뭔가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법 처리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나서서 한다 이제 이런 것인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건진법사 아시죠? 지금 5천만짜리 관봉, 그러니까 특활비나 은행에서 직접 쓰지 않고서는 그 돈의 꾸러미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 이거 지금 특활비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도 있지만, 그 외에도 건진과 관련돼서는 수없이 많은 것들, 지금 뭐 통일교에서 목걸이 받아서 전달했는데 이게 6천만 원이다 7천만 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드러난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도 충분히 근거가 될 만한 거를 이제 압수수색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이제 누구를 타겟팅하느냐, 윤석열이냐 김건희냐. 일단은 김건희만 타겟으로 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환과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대선 6월 3일 이전에 가능하지도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종의 좀 시나리오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예사롭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지은 변호사님. 네. 지금 뭐 이러한 압수수색으로 뭐 관봉 5천만 원 돈다발, 그다음에 목걸이,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명품 가방 선물로 이런 게 어떻게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지금 압수수색 들어간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건진이 이제 통일교 제2인자라고 하는 윤 씨로부터 김건희 선물이라면서 목걸이와 가방 등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라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목걸이와 가방 찾으려는 거. 그런데 과연 거기 안에서 목걸이와 가방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숨겼을 가능성이 크리라고 봐요. 그래서 현장에서 목걸이와 가방을 찾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됐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건지는 그 가방을, 아니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이제 김건희 선물로 받았는데 나는 잃어버렸고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면 거기서 끊겨야 되는 건데, 뭔가 이어지는 혐의들이,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장이 나온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통화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문자에서 뭐 목걸이 잘 받으셨습니까? 잘 쓰고 있다, 고맙다라든지 이런 연결시켜줄 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장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런 부분 외에 이 목걸이와 가방만 찾으려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아마 압수 목록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분석해서 더 이제 혐의들이 더 나올 거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 의지는 있는 걸로 봐야겠네요.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지금 저는 검찰은 전방위적으로 아마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들어갈 겁니다. 지금 검찰은 판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새 정권이 들어오면 검찰 개혁의 칼날이 이제 자신들을 향할 거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하거나 무뎌지게 할 목적에서 지금 우리 이거 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우리가 김건희랑 윤석열 목 따다가 새 정권에다가 갖다 줄 테니까 우리 좀 봐줘 하는 뜻에서 시작을 한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한동훈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이
작년 10월경에 이제 재보선 끝난 다음에 당대표 시절에 뭐라고 했었었냐면 김건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는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기소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김건희는 대외 활동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해서 이제 친윤으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죠. 그랬는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작년에 내가 그 얘기했을 때 나 도와준 사람 누구 있었냐? 니네 전부 다 코박콩 하면서 전부 이제 아부만 하려고 했었지. 내가 그때 쓴소리 했을 때 그때 제대로 됐었어도 정권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계속 수사 들어가서 혐의가 나오고 도이치모터스도 문제가 있는 게 나오고 하면 한동훈은 할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거 봐라. 내가 작년에 뭐라고 했냐. 한동훈 말이 맞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한동훈을 도와주는 거죠. 네. 두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이번 검찰의 정적적인 압수수색 관련해가지고 뭐 저는 사실 정치인이다 보니까 약간 좀 어리둥절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오늘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용광로 선대위 발표하고 지금 막 대선 관련해서 여론이 막 굉장히 관심도가 높을 때인데 갑자기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이 나오니까 좀 어리둥절하거든요. 왜 이 시점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웍도 재수사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의도가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검찰의 의도라는 거는 네. 일단은 자기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문재인 정권 초반에 왜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부 검사들의 힘을 못 뺐느냐 그 지적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했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특수부 검사들의 그 처음부터 그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못해가지고 특수부 검사들의 힘을 못 뺐느냐에 대해서 뒤에 가서야 이제 6대 수사 중심으로 해가지고만 검찰 수사권을 제한을 하고 뭐 이런 개혁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초반에 왜 못했느냐? 그때 이제 윤석열 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은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지만은 초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국정농단을 저지른 사람들을 봐줄 거냐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냐? 예? 국정농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민토감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명분으로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이랬던 사람들 이제 수사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나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검찰 수사 진행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 이전에 박근혜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특검이 하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검찰이 하고 있었던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행이 된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의 힘을 빼자 뭐 이런 얘기가 잘 안 됐던 거죠 초반에. 그래서 이제 검찰의 권력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됐던 건데 지금 사실은 생각해 보면 똑같은 거죠. 지금부터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들 윤석열 정권에서 뭐 날고 기고 그다음에 그 본체에 해당하는 윤석열, 김건희를 검찰이 수사를 해버리면은 정권 교체에 이제 걸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김건희 소환 이런 거를 반드시 이제 시도할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조율하고 있다잖아요. 김건희 쪽이랑. 김건희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했고 언제 오실래요? 이 얘기하는데 김건희 쪽에서 아예 안 가고 난 서면 조사를 하면 안 돼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 더 이상 이제 뭐 저 대통령 배우자도 아닌데 서면 조사하자고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검찰은 꼭 청사로 오셔야 된다고 본다. 이래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를 보면 한 번은 꼭 부를 것 같은데 대선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생색내고 우리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선 지나고 나면은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권한을 줄이거나 우리를 이렇게 산산조각 내가지고 기소청, 뭐 공소청, 뭐 이런 식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공중분해 시킬 겁니까? 이렇게 가는 이런 거를 구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하나가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또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한동훈 쪽의 어떤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을 정리하기 쉬운 구도를 이 검찰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오늘도 사실 아침에 보수 언론들의 이 신문의 어떤 사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한덕수와의 단일화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첫째 윤석열하고 명확하게 선 긋는 그러한 어떤 비전,
보수 재건의 비전 이런 거 없이 그런 단일화나 이런 거 가지고 뭐 이게 승부가 나겠느냐 이런 투의 사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검찰 정치를 또 시동을 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맥락들이 오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를 사실상 제물로 올리면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시도를 오늘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보면 지금 검찰의 수사가 결국 윤석열, 김건희와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다. 자, 본인이 궁지에 몰려 있으니 지금 검찰에서도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 자,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수사를 받으니까 너무나 당연하네. 이제 이런 거보다는 그래 나 이제 수사 받을 테니까 선거는 선거대로 그냥 알아서 치러. 네. 내 잘못한 걸 잘못한 것대로 그냥 사법 처리 받을게.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한동훈이 지금 뜨고 있으니까 한동훈한테 좀 유리한 것. 민주당이 지금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뭔가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기대는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믿지 않는다. 아무리 그들이 진실의 기반 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당신들을 믿을 수 없어. 무조건 대선 끝나고 새정부 출범하면 특검으로 특검 가야 가서 된다. 시시비비 다 밝혀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저 자체를 우리가 와 검찰이 수사 잘하네 이제 뭔가 김건희 꼬린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그냥 지켜만 볼 뿐이지 저서를 신뢰하기 때문에 또는 믿어서 제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를 타겟으로 수사를 하는데 강도를 점점 높여간다. 거기에 건진이라는 자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명태균 건은 어저께 나와서 명태균이 저렇게 떠들어도 이제는 나올 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건진과 관련돼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권력형 비리 같은 것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자, 이것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봐야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김건희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좋아 스타일로 보면 나 수사 받을게 소환될게 그래 구속영장 청구해 이렇게 하겠느냐. 이 사람 스타일로 보면 어떤 걸 좀 터뜨려서 본인이 다 죽자고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게 또 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윤석열이 여기서 반발을 한다 공개적으로 지금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 너희들이 너희들 캐비넷 다 가지고 있는데 다 한번 까볼까? 다 자폭할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현재는 딱 이것이다라고 예단해서 볼 이유는 없다. 어떻게 지금 이게 파장이 퍼져서 각기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뭔가 폭로나 새로운 정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렇게 쳐다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야기했는지 그러니까 웃으세요? 검찰이 3년 동안 뭐 하다가 지금 대선 한 달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게 저는 좀 너무 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고 이제 이상하고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검찰이 왜 하느냐를 우리가 따져서 묻는 것은 분석은 몇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팩트는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안 다루고 야 검찰 믿을 수 없으니까 압수수색 하는 것도 그냥 제끼고 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 안에서 뭔가 커다란 그림 또는 그 그림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지만 각기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정보, 새로운 폭로 같은 것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지은 변호사님, 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그 공개된 5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관봉권 돈다발 네. 비닐에 싸져 있는 그 출처를 수사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저는 뭐 이렇게 뭐 다 적혀 있길래 금방 찾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출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 출처는 금방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준 사람은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거거든요. 5천만 원짜리 관봉을 누구한테 줬다면 관봉 자체가 잘 나가는 일이 없는데 누구에게 줬다면 그거 자체를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당연히 일련 번호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다른 언론에서 들어보니까 일련 번호가 나갔지만 그게 일련 번호가 누구에게 나갔다라는 것을 기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보통 이제 검찰 특활비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데 그래야지 특활비가 추적을 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느 즈음에 언제 즈음에 그거를 준 사람은 당연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수사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줬고 뭐 이런 내용들은 금방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봉권의 출처 역시도 지금 약간 캐비넷처럼 이렇게 출처를 지금 밝히지 않을 뿐이지 네. 어느 정도 수사는 됐다, 출처는 밝혀졌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라는 거죠. 제가 좀 더 나가면 알고 있겠죠 당연히. 다만 이걸 까지 않죠. 그 압수수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압수수색의 상징성이 뭡니까? 그러면은 통일교에서 받았다는 다이아몬드, 뭐 목걸이 6점만 7점만이 짜리 그거 압수수색으로 갔겠어요? 관봉까지 포함되어 있었을 테고 또 혹시라도 관봉에 아직까지 쌓여 있는 그 돈이 특활비가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알고 있겠죠. 다만 까지 않죠. 왜냐하면 검찰은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면서 어디까지가 진실, 아니 진실 중에서도 어디까지 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관봉도 나온 게 어딘지 모른다고요? 한국은행에서 관봉을 보내는 데가 정해져 있고 그 관봉에 간 출처를 자기들이 조사만 해보면 몇 번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 대통령실 쪽으로 갔습니다. 국정원 쪽으로 갔습니다. 검찰 쪽으로 갔습니다. 이걸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이렇게 발행해서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관보원권 사진을 어떻게 보게 됐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 사진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검찰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지금 그게. 그 애초에 건진 이 마법사 궁정 마법사가 애초에 그 2018년에 이제 그 공천 비리로 애초에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잡혀갔는데 그때 이제 구속이 안 됩니다. 놀랍게도 구속이 안 돼요 그때 구속이 안 돼서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구속이 안 됐는데 핸드폰은 또 검찰에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이 안 돼요. 네. 근데 핸드폰은 그냥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폰이 이제 법사폰입니다. 그 유명한. 네. 그 법사폰은 계속 검찰이 포렌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건지는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 검찰이 풀어줬다기보다는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영장 그 청구를 허투루 했으니까 그게 기각이 됐겠죠. 그냥 폰만 갖고 건지는 풀려나고 왜냐면 그때는 아직 윤석열이 살아 있을 때니까 뭐 지금도 죽은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살아 있을 때니까 풀려나고 그리고 검찰은 그거를 이제 갖고서는 수사를 해 나간 결과가 거기서 뭐 관봉권도 나오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거기서 이미 다 파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지금 죽고 나서 우리가 건진 뉴스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출처는 어쨌든지 간에 뭐 이런 소스들이 나와서 소스들을 가지고 언론이 취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덧붙여져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지만은 원 소스는 어쨌든 법사폰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수사 줄기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검찰발 정보들 이런 것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5천만 원짜리 관봉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거는 어쨌든 이게 밑에서 올라온 돈은 아닌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건진이라는 사람이 브로커지 않습니까? 뭐 말로는 법사라고 하는데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뭐 브로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브로커라고 해서 기도비라는 걸 받고 인사를 꽂아주거나 뭐 민원을 받아주거나 그래서 윗선에 연결시켜주거나 이런 걸 하는데 관봉으로 묶여 있는 돈을 그거를 민원을 이 청탁하러 온 사람이 주지 않았을 거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위에서 떨어지는 돈 아닙니까? 관봉권이니까. 그러면 위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건진한테 위에 있는 사람이 건진한테 청탁을 했을 리는 없는 것이고 무슨 대가를 준 것이거나 아니면 기도를 시켰거나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뭐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는 뭐 본인들이 다른 데다 시키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건진한테 기도를 뭐 시켰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기도를 열심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법사니까. 네. 그건 뭐 몰라요. 근데 하지만은 오늘 의혹이 되는 거는 오늘도 이제 보도가 됐지만은 건진의 법당에 얼마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양재동 캠프 사실은 지난번에 이 한참 전에 스픽스에서도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 네. 양재동 캠프라는 거를 운영을 했고 거기 건진이 사실상 그 캠프를 운영한 거 아니냐. 거기 네. 네트워크 본부 건진이 운영했던 네트워크 본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이런 비공식 캠프들이 사실 이제 과거의 스픽스에서 그게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캠프 비공식 캠프들 간에 막 알력 관계가 생겨가지고 서로 견제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난장판이었는데 어쨌든 거기를 운영하는 건진이 거기서 돈도 쓰고 사람들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 나중에라도 그런 식으로 관봉권을 왜냐면 이제 취임 이후에 이제 지출된 돈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건진한테 뭔가 보존해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상상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관봉권 하나로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법사폰에서 오고 간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로 다 뒷받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애초에 질문으로 돌아와서
검찰이 이거를 모를까 이런 관계들을 관본권이 어디서 나왔느냐 추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니까 이게 애초에 무슨 관계냐 건진이 무슨 일을 해왔느냐 그리고 이 관계들을 뭘로 지금 이 뒷받침을 할 거냐 증거가 뭐냐 이런 거는 이미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미 큰 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는 상황일 거라는 거다.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지금은 요 맞추는 증거들을 추가하는 그 정도인 것이지 이미 다 아는 거죠 검찰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검찰은 2018년도부터 대통령에 대한 캐비넷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걸 쭉 가지고 있다가 그때는 못하고 말 잘 듣고 있다가 지금 이제야 그걸 하나씩 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세 분 말씀 들으니까 검찰이 아주 잘 준비돼 있던 전갈 보도, 절대 반지를 때가 되니까 깠다. 사실은 뭐 돈을 몇 억씩 주고받은 것보다 5만 원짜리 관본권, 돈다발, 그리고 명품 보석, 목걸이, 그다음에 명품 가방. 이게 사실 대중들한테는 실물,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극적이죠.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고 관심을 그리고 또 어차피 여론이라는 게 김건희, 윤석열 붙으면 엄청 폭발력이 있거든요. 잘 팔려요. 그러니까 검찰이 치밀하게 이런 것을 기획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정계한 평론가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제가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건진 문제는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 제가 장성철 소장하고 처음 만났을 때 장 소장이 방송에서 스픽스에서 역술인이라고 했고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심상치 않아서 국민의힘 쪽의 당대표 격으로 지내셨던 분을 만나서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니까 굉장히 큰 일이 내재돼 있을 것이다. 그런 소문이 아주 많이 그때부터 제가 국힘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체를 보니까 명태균은 역술인이 아니에요. 표현을 그런 방식으로 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역술인도 아니고 국정농단에 직접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까지 하고 지금 건진 문제를 볼 때 건진이 검찰과 동떨어져 있는 아주 독특한 세계에서 기도비를 받고 기치료를 해주고 그러면서 본인이 브로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까 검찰이 뭔가 그림을 그린 걸 하나 지금 던져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검찰 위에 놀고 있었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난 2010년 이후에 2007년 MB정권 이후에 그럼 한 20년 정도 됩니다. 검찰과 관련된 인맥들을 누가 통제하고 관리했느냐.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 누가 검찰과 선을 가지고 뭔가 부탁을 하고 주고받고 하는 역할을 건진이 했을까 안 했을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검찰 쪽이든 그 다음에 전직 검찰 출신이든 건진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정권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건진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밑에서 뭔가 작업을 했다라고 볼 거냐. 윤석열, 김건희가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도 이 건진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건진을 통해서 정권을 만드는 과정에 뭔가 밑그림을 건진이 그려 설 수도 있다. 여기에 통일교가 연결이 돼 있다. 여기 신천지가 연결이 돼 있다는 의혹입니다. 이제 나중에 고발하지 마세요.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다. 자, 이 전제로 보면 검찰은 그 하위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지금 이걸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나오기 전에 5대 3으로 되더락이다 아니다라고 할 때 어느 시점에 8대 0으로 정리되는 그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의의 관점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관점에서 건진 수사를 전면적으로 검찰이 모든 것을 까발리고 다 털어내자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특검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가져가면 특검에 제가 제보할 것도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진과 관련해서 완전히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또는 수구 정치 세력들이 특정인과 결탁해서 검찰을 좌지우지하면서 역할을 했느냐. 이 사람은 대통령의 최측근과도 연결이 됐고 이미 지금 파면된 윤석열, 김건희의 위에서 놀아설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난치고 내가 지금 뭔가 한다는 거 보여주고 정권화에게 좀 잘 보여고 싶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건진 문제는 아마 터뜨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엄청난 내용이 그래서 제가 명태균은 명태고 비유를 하자면 건진은 고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스픽스기 때문에 우리 정계한 대표님이 스픽스 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정계한 대표님은 항상 본인이 돋보이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갖고 옆에서 얘기하면 뭐 별로 제가 얘기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래도 혹하는 매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말씀하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얘기해. 근데 아니 다 맞는 말씀입니다. 보는 관점이 이게 훨씬 더 이 사람의 영향력이 네. 크다라는 전제로 좀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요것과 이제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그 비슷한 말씀인데 건진은 이미 윤석열, 김건희 이전에 존재했죠. 네. 건진이. 네. 건진이 그 이전에 존재했고 아까 2018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이라는 시점은 윤석열, 김건희가 정계 진출을 하지 않은 때죠. 그때가.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미 국민의힘 공천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미. 그때도 마법사였네요. 그렇죠. 네. 그때도 법사죠. 그리고 윤한홍 의원이 건진 법당에 찾아가면서 만나게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그 행정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더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더 오래됐는데 왜 만났냐고 물어보면은 윤한홍 의원이 나 그냥 인생 상담이나 하려고 만났다. 근데 그 아무튼 잘 나가던 사람이었던 거 아닙니까? 윤한홍 의원도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면서 잘 나가던 사람이 왜 법당에 있는 건진을 왜 굳이 만나러 가서 인생 상담을 거기다 대고 왜 합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 보수 세력에서 건진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쥐락펴락하는 그게 뭐 브로커라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법사라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뭐 고래라고 표현을 하든지 뭐라고 표현하든지 뭔가를 계속 해오던 관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이전에 뭐가 있느냐? 그 이전에 윤핵관이 있는 거예요. 또 윤핵관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김건희, 윤석열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윤석열, 김건희 이전부터 정치를 해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그러니까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없으면 정치 못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죠. 그 이전에 누구랑 정치했습니까? 예를 들면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무성이랑 같이 정치해왔고 그 이전에 그러면 누구랑 정치했습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관계들이. 그리고 검찰 출신이고 이런 관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건진을 예를 들면은 건진과 관련된 거를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막 끄집어내려고 그러면은 뿌리를 다 뽑으려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뿌리가 다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연결돼 있는 그게 검찰이든 뭐든 다 뿌리 뽑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역으로 얘기해서 검찰이 이번에 이 수사를 하면서 건진과 관련된 것을 다 뿌리를 뽑으려고 하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외과 수술식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외과 수술식으로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것만 이렇게 메스로 싹 잘라가지고 갖고 오려고 할 것이다. 그게 이제 검찰 정치다. 이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건진 법사도 다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5만 원짜리 관봉권 현찰로 준 거는 출처를 이제 추적하지 못하게 주는 사람은 그냥 현찰로 준 거 아닙니까? 출처 못 찾게.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다 뜯어가지고 현찰로 어디 저금을 하거나 현찰로 보관한 게 아니라 관봉권을 그대로 쌀통에 몇 년간 보관했다? 이거 자체가 사실 보험 아니겠어요? 나중에 자기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졌을 때 이걸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제시하고 협박을 하려는 수단이다. 그러면 5만 원짜리 관봉권만 그렇게 보험용으로 보관했을까? 저는 다 사진으로 찍어놓고 뭔가 증거를 마련했을 것이다. 그게 법사폰이 아닐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거는 우리 지나가다가 골목길에 대나무 꼬챙이 꽂아놓고 여기 오면 저 뭐 사주 봐준다 이런 집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의 수준이 그런 정도라면 지가 증거를 뭔가 남겨놓기 위해서 했다고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검찰가 워낙 강력한 인맥들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조정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 집에 보관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어. 왜냐하면 받는 게 다 현찰로 받으니까 기도비 명목으로 최대 3억 원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보면 뭐 이 돈을 그냥 집에 알아서 재놓더라도 누가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건진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는 위치에 있었죠. 제가 이제 전직 장관 이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워낙 조심스럽고 제가 건진을 직접 만나서 취재를 해본 게 아니니까 여러 관련된 검찰 출신들과 인연이 아주 특별했고 그리고 검찰을 통하려면 건진 경찰 뭐 출신이시지만
경찰 통하려면 땡땡땡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지난 한 10몇 년 동안 공식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다 돼요. 이 이름 이야기하면 그분 내한테 고발을 바로 할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이름을 이야기 못 하는데 이것은 보수정치 세력 내부에 권력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또 드러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외과 수술 방식으로 요거만 드러내고 요거만 드러내고 근데 이번 이 문제는 저는 특검을 통해서 이거 발본책으로 되는데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보수정치 세력도 정말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면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죽이고 싶은 놈은 300번씩 해가지고 압수수색가 죽이고 그 부인을 100번씩 압수수색하고 송 대표 같은 사람도 120번 정도 당했다고 하더라고 주변 사람까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요만한 티끌 하나를 가지고 정말 바위산 같은 걸 만들어서 저 사람은 범죄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헤쳐먹고도 자기들은 무조건 내부에서 거래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풀어내는 이런 사안들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건진을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내에는 건진 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거는 뭐 윤석열, 김건희 라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 내에 건진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주류가 쭉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거고요. 자, 조직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돈이 섞여 있는데 두 조직 다 특활비를 쓸 수 있는 조직이에요. 대통령실이라는 게 청와대가 특활비를 쓸 수 있는 곳 아니에요? 검찰이 특활비를 쓸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죠. 국정원도 특활비를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제가 말 조심을 해야 하는데 분명한 것은 건진이 검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처럼 이상한 평론가가 나와서 검찰 앞에서 야 너희들 다 내통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오해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밝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건진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최상위에 있는 검찰 라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건지 윤석열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건지 그러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일종의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게 하듯이 하지 말고 아예 건진 이번에 제대로 털겠다 안 털겠다 마음 먹고 한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우리 지금 스픽스 동접자가 8,800분. 네. 아, 고무적입니다. 근데 좋아요는 2,900분이 눌러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우리 스픽스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이 컨텐츠가 많이 또 이렇게 널리 알려질 수 있으니까요. 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어젯밤에 제가 역전 용사들 제가 한 4,000명 넘었는데 좋아요 10,000명쯤 누르는데 진행자가 더 파워풀하게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각 3,000명 돌파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은 사이다님도 네. 눌렀다고 감사합니다. 박민수님 3,000인데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아, 원래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재명 용광로 선대 이게 굉장히 네. 화제였는데 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기사 중에 여의도 어슬렁대면 각오 지역구 대선 성적 의원평가 추진하겠다. 아니 네. 이준변 지역 현재 마포 지역위원 마포갑. 네, 네, 지역위원장인데 이 얘기는 갑자기 무슨 얘기일까요? 아, 저는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포갑에서 어느 정도 득표율을 올리는가가 제 성적표예요.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 후보가 저희는 12%로 졌습니다. 그리고 지선 때도 다 졌는데 지선 때는 구청장이 10%로 졌고 서울시장이 24%로 졌고 제가 0.6%로 졌고 그다음에 교육감 때 우리가 5%로 이겼지만 마포갑의 경우에는 그 투표율이 25%도 안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거를 이제 달성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있고 그게 제 성적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다른 보통 이제 선거가 있으면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은 그게 자기 선거라고 생각하고 뛰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회에 공식적으로 저를 또 알릴 수 있고 1번 부탁합니다라고 파란색 옷 입고 다니면서 제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험지에 계신 분들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봤자 다음번에
뭐 안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 보통 이제 여의도를 어슬렁거리면서 어떻게 다음에 청와대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던 분들이 많으셨대요. 예, 청와대를 어슬렁거리고 그래서 다음번에 청와대 갔다가 지역구를 바꿀 생각을 밭 좋은 곳으로 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대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선이기 때문에 뭐 그 영남에서도 표가 나와야 되고 강남에서도 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역위원장들이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예. 정말 그리고 그거를 성적표로 해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그 성과 위주의 실용주의적 노선이 완전 반영이 된 거죠. 열심히 하겠다 내 앞에 와서 얼굴 보이고 이런 게 잘하는 게 아니다. 정말 그 지난 대선 대비 어느 정도 득표율을 높였는지 숫자로 설명해라. 성과로 나에게 보여줘라 하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저도 이재명 후보님하고 선거를 많이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선거 사무실에는 표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캠프에는 사실은 표가 없다. 선거 캠프를 뭐 2주, 3주 하는 동안 이재명 후보가 선거 캠프 오는 날은 그 선거 운동원들한테 고맙다. 나를 위해서 뛰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한 바퀴 다 도는 거 외에는 거의 선거 사무실에는 오지 않고 밖에서 선거 운동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시즌이 되면은 어떤 국회의원분들이 좀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의 좀 텃밭을 좀 다져달라. 맞아요. 이런 네. 좀 당부가 좀 자극적으로 여의도에 어슬렁대면 가고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기사가 달린 것 같은데 민주당은 좀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대선에도 이제 이렇게 했죠. 처음에는 막 그 불이 안 붙어서 마지막에는 지역구 좀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그때도 이 뭐 나름대로의 방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먹히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압도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이게 나오니까 아마 170명 국회의원들이 엄청 긴장하면서 자기 지역구에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분은 정량평가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키고 그것이 공천에 반영된다고 하면 당장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누구를 공천할 거냐 말 네. 거냐부터 이제 이렇게 영향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주 저는 잘 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대선에서 표를 결집하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지역구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사람을 쓰는 방식도 사람을 인사를 하는 방식도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단순히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보수 진보의 벽을 넘어서서 굉장히 폭넓게 인재를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역량,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결과를 성과로서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일종의 자 사인 또는 좀 예고편 이런 것이어서 인사 스타일도 이제 충분히 우리 이해를 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강조했듯이 이제 지지율까지 이렇게 높으니까 누가 와서 시비를 걸겠어요. 관계가 중요하지 무슨 실력이 중요하냐고. 실력은 운에 따라가는 거지. 세상 상황이란 게 다 내를 스타로 만들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 있지. 중요한 것은 지호 대변인 내하고 관계 아니야? 관계로 가자. 이런 것들도 실제로 정치판에 존재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 줄을 저렇게 이재명 후보 옆에 많이 선다는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전 대표님. 예. 지금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용광로 선대위라 그래서 보수 인사들에게도 지금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예. 또 거기에 화답하는 보수 인사들이 있어요.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용광로 선대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량 중심으로 사람을 쓴다고 하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보수고 진보고 다 떠나가지고 흔들리고 있나요? 많이 흔들리고 있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마약 퇴치와 관련된 일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화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약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남경필 지사가 노하우가 축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지탄도 받았지만 자식이 그렇게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재명의 압도적 지지율에 마약과 관련된 문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청정국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라고 남경필 지사를 내세우면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마약과 관련된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가벌을 하는 것보다는
개선을 해서 예방을 하고 혹시라도 마약에 손댄 애들도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치료를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남지사를 개인적으로 알긴 하지만 꼭 이런 기회에 들어와서 다른 정치적 판단하지 말고 마약 문제 정말로 해결하자 대한민국에 이러면은 당연히 이재명과 손잡고 가는데 굉장히 매력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지금 이재명 캠프의 이 용광로 선대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광로가 뭐 뜨겁고 좋죠. 네. 끝. 근데 이제 네. 그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네, 좀 이제 좋게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 운동장을 넓게 쓰면 좋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보수 인사들도 이렇게 좀 성향이 달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이런 느낌하고 아주 뭐 나는 예를 들면은 나는 가령 진보 성향이니까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을 한번 진보적인 사람들로 꽉 채워보겠다 캠프를 이런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선거 나가서 저는 뭐 대한민국 유일의 좌파니까 좌파들로만 한번 캠프를 꾸려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좀 무섭다라든지 저 사람은 집권을 해서도 아주 순혈주의로 나라를 운영하겠구나라든지 그리고 뭐 저렇게 되면 아주 저런 사람들만 이 나라에서 살아남겠구나라든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캠프의 구성 단계에서부터 여러 색깔, 특히 지금까지 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가졌던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까지 다 어쨌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런 모습으로 가는 느낌을 주는 거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염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렇게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해소가 되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그래서 말씀하신 용광로 선대위라는 게 이 다른 성향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캠프를 구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니까 크게 이제 나쁠 게 없다라고 보고 특히 지금과 같은 때에 그러한 전략을 쓰기가 이렇게 좋은 때가 없다. 왜냐하면 보통 같은 성향끼리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이 양대 세력이 중도층에서 세게 붙을 때는 같은 성향끼리 결국은 모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서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중도의 영역에서 중도의 영역에 걸쳐 있는 인물들을 서로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각자 성향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들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국 끼리끼리 모이는구나. 보통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국민의힘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그냥 포기했습니다. 손에서 놨어요. 네. 국민의힘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 그게 지금 증명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의 계열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들도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나 뭐 그게 한덕수 권한대행이든 누구든 간에 국민의힘 후보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보수 인사들까지 다 포괄해가지고 캠프를 꾸린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뭡니까? 뭐 한나라당 뭐 이런 시절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까지도 한번 이재명 캠프에 좀 문을 두드려 볼까? 이런 맥락이 형성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명 지금 전직 의원들도 지금 캠프에 결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면은 선거 공학으로 볼 때는 뭐 집권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논쟁적인 지점들이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 공학으로 본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에 그러한 전략을 짜고 그러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는 이게 용광로 선대위가 가능한 게 이재명 후보가 캠프를 장악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념 계파가 아닌 실력으로만 사람들을 다 뽑는다면 이거 너무 좋죠. 성과가 따라오고.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내부에서 막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성공할 거고 대선에 승리할 건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오면 내 입지가 줄어들거든요. 내부에서 저 사람 문제 있습니다. 저 사람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얘기했습니다. 대표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험담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부에서 인해 장막을 엄청 쳐요. 그래서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지금
지금은 이제 후보의 의지가 매우 강하고 캠프를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아 이게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지은 변호사가 하신 말씀 저도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2017년 이재명 대선 캠프에도 있었고 2021년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도 있었는데 이게 후보가 정말 힘이 세지 않으면 이런 인선을 못 합니다. 엄청나게 휘둘립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후보가 지지율이 낮거나 뭔가 좀 그러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당에 있는 인사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후보가 사실은 선거 때는 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랑 선거 운동하다가 아, 이 후보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열심히 할 수 없어. 나 내일부터 출근 안 할래. 이러면 또 막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서 있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대부분의 민주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아, 대표님, 그럼 그렇게 합시다. 아, 이러이러한 부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 확고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 3년간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 지지자들이 항상 저희에게 행사장 가거나 댓글로 써주시는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사실 지난 2번의 당대표 선거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 그리고 이번 경선에서 90%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용광로 선대위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옛날에는 막 저희가 막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부탁하고 이러고 다녔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당당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조직을 꾸려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짠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분들에게 좀 감사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용광로 선대위를 보면 요즘 제가 이제 주목하는 네. 인물이 조갑재 대표님이나 정규재 전 주필 같은 분이 딱 와서 있는 그대로,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대장동 사건 그거요 라면서 정규재 주필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주옥 같은 이야기인데 귀에 쏙쏙 박히는 이유가 이분이 정통 보수 출신인데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듣기도 좋고 확산력이 생기고 오히려 국힘에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줄여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입의 효과이면서 용광로 효과인데 어저께 권오로 의원하고 제가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 예. 이제 어제 아침에도 했고 오후에도 이제 문자를 주고받고 했는데 이분이 이번에 영입되기 전에 3개월 전에 일단 먼저 이제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제안을 받고 나서 숙고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윤석열 파면이 결정이 안 돼 있어서 내가 갈 테니까 상황 정리되면 다시 부르면 언제라도 가겠다고 약조를 한 지가 한 3개월이 됐고, 그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하고 고등학교 때 완전 절친이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완전 절친이었는데 유승민 의원은 전화니 처음에 굉장히 놀라더라. 그런데 다시 전화를 하니까 잘 알겠다라고 했고, 박기태 국회의장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박기태 국회의장이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전화를 2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비서관한테는 뭐 연락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본인이 2, 3개월 동안 그 주변에 지금까지 정치를 함께 했던 사람들하고 통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양해를 구했다. 처음 만나서 인연을 맺는 것보다는 헤어질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기는 안동 출신으로서 자, 헤어지기 위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했다. 이명박을 통해, 이재명을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새로 바꾸는데 제가 여기 좀 몸을 얹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권오을 전 의원이 다르게 완전 보이네요. 괜찮은 사람처럼 진짜. 보이는 네, 거예요. 네. 괜찮아 보이네요. 실제로 이제 그분이 저는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원래 민주당으로 경북도 의원을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도의원을 맞아요. 했던 적이 네,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영입되는 사람이 보여주는 일종의 이제 행동들이 결국에는 자당을 지지하거나 후보를 위해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의 파괴력, 파장보다는
훨씬 더 훨씬 크다는 크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용광로 선대위라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마지막에 이 사람을 선택해서 중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국 역량으로 다 평가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게 본다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권오월 선대위원장이 TK의 상징으로 삼선 국회의원, 한나라당 출신,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박근혜 선대위원장이라면 굉장히 훌륭한 분을 저는 영입했다고 보고 이분이 또 정말로 완치를 지금 이제 받았거든요. 엄청 인생사에서 건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해야 하는데 그래도 그 완치 판정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뛰어서 이재명을 위해서 돕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는 와 이분의 애국심도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선고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김연아 평론가님, 지금 유례 없는 이런 속도전 판결, 이 배경은 또 뭐고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거 예단하기 어렵죠. 네, 예단하기 어려운데 뭐 그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모르죠. 네, 모릅니다. 네, 모르는 것이지만 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 무죄를 확정하는 결과가 나오거나 근데 속보가 전해진 걸 보면은 대법원이 뭐 TV 생중계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TV 생중계도 하겠다고 그러고 오늘 이제 언론의 이제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이제 느끼는 바는 대부분의 이제 그 법조계 전문가 내지는 네. 뭐 이런 분들의 생각은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물론 이런 전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대법관들이 다 뭐 이런 전망에 따라서 가는 건 아니니까 그게 이렇게 보는 게 이미 이제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경기도지사 때 이제 받았던 선거법 위반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 이런 어떤 이 인식에 관련된 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게 확립이 돼 있고 그리고 그리고 정황을 봐도 2심에서 이제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을 요거를 바꾸기 위한 어떤 그러한 논의를 했다라면 시일이 훨씬 더 오랫동안 걸렸을 텐데 대법관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됐을 테니까 근데 이렇게 빨리 결론이 어쨌든지 간에 났다는 것은 대개 이제 그 2심의 결론을 인정하는 논의가 훨씬 더 우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논의가 빨리 진행돼서 선고기일을 훨씬 더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오늘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반영이 돼 있고 민주당 내에서 이제 나오는 요 논의들을 봐도 이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해서 이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이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는 많이 인용이 된 걸로 봐서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제가 이제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따질 수는 없고 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보면 무죄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지만 다만 여전히 그러면 완전히 무죄 100%로 뭐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답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네. 이재명 변호사님. 네네. 이와 관련해서 뭐 당에서는 제가 크게 긴장감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지지자들은 과거에 이제 윤석열 구속 취소가 있다 뒤통수 맞은 보니까 게 너무 굉장히 많죠. 당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이나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민주당 분위기는 여기 이제 법률가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겉으로는 조심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막 낙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나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거는 상고 기각일 것이다, 무죄 확정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굉장히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상고 기각이 무죄 확정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밖에 없는데 이게 2심 판결문 너무 꼼꼼하고 자세하게 잘 써놨어요. 이걸 뒤집기가 힘든데 이 12명이 다 뒤집은 거는 굉장히 힘든데 그렇다면 만약에 갈라진다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또 써야 되거든요.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내일까지 도저히 끝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기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상고기가. 이제 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또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분들이 너무 아니하네. 안일하게 민주당 생각하네. 아니하네. 이렇게 비판을 네. 많이 하니까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도자분들은 좀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또 지금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네, 네.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치의 시간, 대선의 시간에 사법이 들어오니까 개입하지 마라. 예, 네. 이 또 부분에 전 대해서 대표님 계속 끙끙대세요. 얘기하고 싶어서. 네, 전 대표님. 아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네. 이제 사실관계 정리를 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일단 파기 재판을 하더라도 대책은 있다. 파기 재판을 하더라도 헌법 소원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대선까지는 문제 없다라는 게 이제 일단 하나가 있고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하면 대법원에는 재판 연구관이 100명 정도 있습니다. 다 내부에 이제 헌법재판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다른 흐름들이 있어서 이미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또 저기는 헌법재판소에는 지금 8인이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12인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12인이 하면은 대법관도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든 흘러나왔을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비밀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적 취재를 하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퍼즐 맞추기 하듯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5대3이었다 8대0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예상했듯이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이렇게 안테나 세워서 보면 아무런 이야기가 대법원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재판연구관이 100명 정도 있으면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게 완전히 딴판으로 갈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 흘러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재판을 할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하면 대선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아침에 그러면 생중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이 지금 끼어들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다. 사법부의 최상위 기관인 대법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통정리 정확하게 해주겠다. 무죄는 자 확정이다. 두 번째 대선 기간에 형사소추와 관련된 부분이 안 된다고 하는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내놓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본인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증명도 하면서 우리의 존재감도 드러내는 것. 그러면 결론은 뭐냐? 바뀔 게 없는데 본인들이 이 판에 끼어들어서 국민들 앞에 신뢰를 요만큼이라도 회복하는 조치를 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시점은 없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법 이 정치의 시간에 사법이 왜 들어오는지 저는 좀 유감이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우리 정기환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캠프가 나경원 의원의 캠프 사무실을 인수해서 입주를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요. 사실 민주당 관행으로 보면은 어떤 후보의 사무실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는 인수당한 후보가 인수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나경원 후보가 경선을 치른 후보잖아요. 그럼 경선 후보들한테 사무실을 넘기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경선 후보가 아니라 아직 입당도 안 한 외부 대선 후보에게 사무실을 넘겼다?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민주당 내에서는 일종의 해당 행위며 경선을 불복한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석됩니다. 자, 이 부분 국민의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 한덕수를 몰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해져 한덕수 캠프의 좌장은 누굽니까? 알고 계시죠?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주도하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나경원 의원하고 어떤 관계예요? 대학교 친구였다, 동기였다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지금은 뭔가 윤석열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마를 했던 거고. 자,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원팀이니까 하나로 뭉치자 있고요. 지금 대선 후보 등록하려면 돈 얼마 드는지 아시죠? 3억 원의 기타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사무실 차리려면 돈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네. 그 저는 이 돈을 누가 내야 되느냐. 무소속으로 후보가 등록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내야 되거든요. 한덕수 그런 돈을 자기가 정말 낼까 아닐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자면
그 쓰던 사무실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이 나쁘지 않을 거죠. 따로 차리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요 정도로 쓰겠다고 했으면 원래부터 나경원 후보가 사인에 들어오지 않고 떨어졌을 때부터 야 이쪽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쓰자라고 사전에 약조될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까지 그냥 보면은 돈은 아끼고 싶고 그리고 형식은 갖추고 싶고 그런데 이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참 이렇게 이제 해서 뭐 해당 행위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듣는 우리 저 시청자들도 그게 뭐 해당 행위야 원래 한 편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해국행위죠. 해국행위.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아니 근데 물론 사무실을 인수하더라도 선거법상 뭐 비용은 다 일할로 계산해서 지불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저희는 정당인 정치 결사체로서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승복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경선에 뽑혀진 후보를 내가 지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아니 그 후보한테 사무실을 안 넘기고 어디 입당도 안 한 후보한테 사무실을 넘긴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해당 행위로 해석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저는- 성의가 없어요 좀. 왜냐면은 예. 성의가 좀 있어야죠. 사무실도 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풍수지리도 좀 보고 예? 거기 좀 이렇게 고사도 지내고 해야지. 원래 이 사무실 맨하탄 21이잖아요. 이 사무실이 네. 맨하탄 21 그 여의도에 그 거기는 잘 안 쓰는 사무실입니다. 예, 사실은 잘 안 가는데 예, 예. 주로 대합 빌딩,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뭐 용산 빌딩,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있는 극동 VIP 빌딩, 그 옆에 있는 대산 빌딩 이런 데 가잖아요. 그다음에 또 명당 자리 그 건너편에는 뭡니까? 아무튼 뭐 그런 데 가는데 맨하탄 있으면 잘 안 가는데 원래 처음에 여기 들어간 분이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이 들어갔다가 오세훈이 이거를 들어보라잖아요. 나경원이 그거를 나경원이 물려받고 그거를 또 나경원이 이제 자기가 진출할 4강에 진출할 줄 알다가 이제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한덕수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최소한의 성의가 없어요. 사무실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려받는 이런 일이고 그리고 이제 해국행위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기사 나온 거 이런 걸 보면은 사실 한덕수를 어떻게든 한덕수의 좋은 어떤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이 쭉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윤석열 정권의 이 잔당들이 부단히 애를 썼다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미국의 장관이 얘기해 줬어요. 스콧 베선트라는 재무장관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국의 기자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선거 치르는 나라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랑 협상하는데 그러면 협상하느라 좀 늦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거 치르는 나라들 그 나라들은 오히려 우리랑 협상하는 거를 자기들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협상을 빨리 끝내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협상이 아주 잘 된다. 본인이 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얘기 누구 얘기입니까? 한덕수 한덕수 얘기잖아요. 얘기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김태호 씨 있지 않습니까? 네. 김태호 씨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갔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가지고 야 우리 주한미군하고 말이야 우리 한국하고 어떻게 잘해볼까 이런 전략을 짜고 그랬다는데 이 얘기도 다 뭡니까 결국은 김태호 씨 누구랑 좋은 그림 만들려고 이 얘기를 미국에 가서 막 하고 오늘 해군부 장관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이런 얘기가 다 뭐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가 국익을 가지고 자기 출마하는데 좋은 얘기로 써먹으려고 하는 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무실에 성의가 그렇지.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좋은 국익, 나라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국익을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 꼼꼼하게 활용하는 거. 여기서 저는 과거에 이명박의 냄새가 좀 난다. 정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선거 사무실 알아보고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말도 안 되죠. 심판이 지금 제가 좀 비꼬은 겁니다. 그 사무실에 성의가 없다라는 것은 그렇죠, 좀 그렇죠. 비꼬았습니다. 정말 여담이긴 한데 나경원은 적극적으로 사무실을 물려주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6월 3일까지 빌렸을 텐데 이게 짧게 빌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 비싸게 빌리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물려주지 않으면 빈 사무실로 본인이 돈 내야 되거든요. 아마 넘겼을 것이다. 네. 지금까지 지금 저한테 보내주는 속보나 이런 이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이제 분이 몇 분 계신데요. 네. 지금 이게 김건희 집 지금 터는 것도 이게 예사롭지 않다. 건진과 관련된 돈 세탁 문제도 나올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잠깐 그리고 지금 뭐 가상화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까 저 뭐 관봉권 이런 거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도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는 게 있고 막 이게 넘어가면 요즘 하도 이제 고소 고발에 대한 위협이 커서 말씀을 다 못 네. 드리는데 아마 이게 이제 지금 뭔가 큰 게이트가 터질 겁니다. 초대형 게이트가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먼저 좀 던져놓고요. 이거 반드시 민주당의 우리 이재명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특검 가야 돼요. 특검 가서 밝혀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꼭 한 번 더 우리 인지하고 기억해 네.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압수수색하는 주체가 지금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이거든요. 네, 예. 아, 그래서 아마 그래요? 그쪽으로 지금 타겟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코인으로 주고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네. 코인과 관련해서 가상화폐 이 수사단이 작년 12월 달에 사기꾼이 모여 있는 코인 거래소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막 틀었는데 돈이 뭐가 턱 터져 나왔는데 아이고. 거기에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내가 이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지. 지금 우리 계속 얘기했던 네.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야,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이건 완전히 이제 사기꾼 집단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이게 그냥 돈을 뇌물을 내가 뭐 몇천만 원 받는 게 받고 안 아니고. 받고 기도비가 아니고 네. 아예 이 돈을 가져와서 뻥튀기를 하는데 사기꾼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가지고 시세 조정을 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뭐 조작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네, 23억 번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무슨 패밀리네요, 이것도. 패밀리네. 그러니까요, 이게 건진을 그냥 보면 안 된다고. 건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바깥에 어느 시장에서 완전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가상화폐는 국내에서 돈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할 말 참 많은데 그 이제 어쨌든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네. 지금은 건진과 관련된 문제를 그냥 보면 안 된다.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남부지방법원 가상 자산 합수단에서 작년 12월부터 수사를 해오고 압수수색을 했던 것의 흔적이 나왔고 이 꼬리 중에 하나가 저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고 이거는 지금 검찰에서 나온 정보니까 믿어도 좋습니다. 네. 건 패밀리네요, 건 패밀리. 예. 건 패밀리라고 하자. 수사가 반갑긴 한데 참 대선 시기에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 검찰도- 김기호 대변인 어쨌든 대선 적극적으로. 끝나면 네. 거전이든 특검을 통과시켜야 하고 네. 대선 끝나고 나면 이게 상상 초월의 일들이 이제 터져 나올 거예요. 워낙 많아가지고요. 김지호 대변인님이 책임지고 특검 통과시켜 주세요. 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1인 시위를 하려고요. 검찰의 증거 조작, 진술 조작 수사하라. 심우정 딸 최영욱 수사하라. 그거를 제가 오늘 그쵸, 그쵸. 지금 저희 판넬 제작하시는 업체에 하나 맡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본질을 수사해라고 얘기할 예정이고 세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희가 시간이 됐고요. 자, 우리 고마운 광고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제가 인터넷 비교원 읽어드리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드려요.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깁니다.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2를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세요. 자, 다음 광고입니다. 정치 성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여러분,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지인과 말이 안 통하시죠? 왜 그럴까요? 미국 정치학자 3인이 공동 집필한 정치 성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실었습니다. 뇌과학, 유전학, 진학 심리학을 기초로 정치 성향 형성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혀서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부록에서 정치 성향 테스트가 있습니다. 나의 정치 성향을 점수로 파악하면 스스로를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도서 구매 링크가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전기환 정치평론가,
이지은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